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RN서치 김미연 소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야 모두 공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공관위는 현재 주말에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금 뒤에 아마 또 4차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네. 오늘 공천 결과 발표는 좀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오늘 아침에 발표를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11시에 한다고 했었죠. 미뤘었죠. 그래서 대부분 어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좀 추가하는 정도인데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다시 오늘 오전 발표를 미룬 거는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총장하고 부총장이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논의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한번 스크린하는 게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지도부 문제가 역시 가장 중요하겠죠. 김무성 대표의 경선 참여 여부, 그러고 또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최고위원회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김무성 대표 경선을 연기한 거는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장은 마지막에 배를 떠난다. 그래서 제일 뒤로 미루자 이런 명분이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만 한다면 뭐 최고위원들도 미룰 이유가 없어지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컷오프 요구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론에서 보면은 야당은 굉장히 많은 물갈이, 그나마 그 물갈이 수순들이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거의 물갈이라고 하는 이렇다 할 성과들이 없거든요. 한 명 됐죠. 한 김태환 명밖에 의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그 스크린하고 그걸 논의한 다음에 발표를 하고 중요한 사안은 내일까지 이어가면서 뭐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김우석 부소장님께서 뭐 전체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네. 오늘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 아까 부산 중영도죠. 네. 그 지역이 오늘 포함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 뭐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이 공관위가 확정 지어주지 않는 거는 저는 분란만 좀 자초하기 때문에 오늘 좀 해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오늘 발표는 안 하고 아마 내일쯤 하지 내일 않을까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예. 그 아까 전에 부소장님께서 최고위원들 지역구도 아직 발표가 다 안 된 상태잖아요. 네, 예. 어떤 개파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전망이 나오는데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걸 보면 아무래도 근데 개파 간 안배라게 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사실은 좀 친박계가 좀 많이 좀 단수 지역에 많이 좀 배치된 건 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보면 지금 비박계에서 뭔가 이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는 뭐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살생부 그 명단 파동 그리고 또 그 뒤이어서 터진 또 ARS 또 사전 여론조사 네. 또 유출 그리고 또 지금 윤상현 의원의 욕설 파문 이 세 가지를 거쳐오면서 지금 소위 처음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정치적 음모에 의한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되거나 가시화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오히려 역설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먼저 지금 현재 그런 시나리오가 도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당연히 엄청난 이런 후폭풍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보면 그래서 친박이다 비박이다 그런 개파들 그런 이해에 따라서 이 심의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지금 적격 여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원래 공천 관리가 지금 예정됐던 그 수순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욕설 파문 말씀하셨는데 막말 파문 윤석열 의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포함될 일단은 뭐 윤석열 나오는데.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클린 공천위원회에서 네. 일정 정도 조사나 이런 그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지역구가 인천이잖아요. 인천 인천 어디죠? 하여튼 인천 지역인데 예. 단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다음까지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질 네. 거고요. 거기가 지금 상황에서 뭐 단수 그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급한 상황도 아니고 네. 이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수 추천이 뭐 특별하게 개파로 지금 이렇게 균형이 배령은 아니다. 네. 깨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경선 지역은 대부분 그 현역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경선 발표되는 지역들 그리고 단수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원내대표가 있으면 정책위장은 또 비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림 모양새예요. 단 유일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일하게 컷오프된 분이 친박이죠. 김태환. 예, 김태환 의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죠. 그래서 오늘 내일 대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위원회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쟁점이 되는 게 공천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초가 굉장히 핫 이슈들이 많이 나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김미영 소장님 이게 지금 비박계 인사들 수도권에 뭐 정두원 의원이나 뭐 김영태 의원, 김성태 의원, 김학의 의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의 거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들인데요.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지금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도 단수 혼자 지금 공천을 근데 발표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아직요? 출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확정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이것도 저는 약간의 또 논란을 낳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생각은 확실한 것 같아요. 먼저 살생부의 그 출처를 확실히 좀 가리자, 털고 가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발표를 해도 안 늦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일에 이 살생부가 뭐 비박에서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친박에서 만들었다든가 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그것도 거죠. 딜레마네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한구 위원장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는 상당히 컷오프를 많이 시킬 듯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역들을.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지금 현역들을 컷오프를 시키려고 하면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뭐 경선도 다음 주에는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은 과연 현역들을 컷오프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좀 좀 공천이 좀 더뎌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좀 그 말씀이 맞는데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현역이나 아주 이슈가 되는 그런 의원들의 컷오프를 할 때는 마지막에 몰아서 합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에 몰아서 확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 문 닫고 다 철수하고 이래가지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19대 때도 그랬고 18대 때도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몰아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런데 문제는 경선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들어가는데 뒤로 갈수록 한꺼번에 그런 물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소지들이 더 커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런 경우는 경선 지역을 빨리빨리 발표를 해가지고 앞부분의 경선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후반부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는 뒤로 갈수록 현역들 물갈이하는 현역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늘어날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TK 지역이나 몇 가지 강남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선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은 점점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가장 관심 지역이 아무래도 TK. 특히 대구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은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진다고 보면 되겠죠. 뭐 저도 지금 방금 우리 김 소장님 말씀처럼 뭐 저도 동감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뜨거운 지역이 지금 대구 경북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히 대구인데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그 대구를 방문하셨습니다만 그런 간 거부터 정치적 논란이 낳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데요. 지금 대구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핵심은 지금 유승민 의원의 그 공천 여부인데 과연 유승민 의원을 컷오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경선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게 하나의 초미가 있는데 경선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놓은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은 유승민 의원이 당론 위반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론 위배자라고 해서 적격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탈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유승민 의원을 그럼 경선 후보로 가면 배치했을 경우, 만약에 넣었을 경우는 그러면 과연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럼 대구의 현역 의원들은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데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또 그분들 지역에 소위 말하는 진박 후보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분들이 과연 그럼 이 컷오프가 안 되면 그럼 지금 현재 그 소위 말 진박 후보들과의 경선은 아마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살아남을 수 예.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이 되겠죠. 그 부소장님, 그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이 언제쯤이 됩니까? 이 새누리당 이제 아직 좀 남은 것이 좀 있는데. 일단은 역산을 해보면요. 24일 날 후보 등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 새로 들어오는 그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아직은 됩니다. 조금 시간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경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초에 결정을 해가지고 쭉 빼줘야 해요. 다음 주 초까지?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주말 이런 정도까지 일괄적으로 그 정리를 하고 가게 될 텐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TK 지역이나 이런 그 지역은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 이코로 당선 이런 구도 그게 있기 때문에 미리 해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는 그 이점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뒤로 밀려지는 측면이 있고요. 지난번 19대 총선 때도 TK 지역 같은 경우,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이 안 남기고 20며칠 남겨놓고 공천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 경우를 봐가지고는 다음 주 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음 주가 굉장히 분수령이 네네. 되겠네요. 저는 지금 새누리당 아까도 두 분이 지적하신 게 새누리당이 물갈이가 적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물갈이가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아니 근데 뭐 물갈이가 많은 게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 19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매우 낮고 그리고 현역들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리고 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스스로도 좀 일 못하는 국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와중에 현역들을 물갈이하지 않고 그대로 다 끌고 간다면 유율 배반적 아닌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뭐 현역이 이 19대 국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 못하는 국회라고 이야기를 몇 번 하셨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야당에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말씀하신 거 보면 여당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그냥 간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이시고요. 그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조건 물갈이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 물갈이를 하는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더 할 수 있는 거고 일 못하는 사람은 잘라야 되는데 그 일 못한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 당의 정책에 좀 위배된다든가 아니면 자기 소신 발언을 했는데 소신 발언한 것이 맞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물갈이의 기준을 갖다 댄다면 그것도 역시 국민들이 또 납득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한구 위원장이 현역 물갈이 뭐 부잣집 도련님, 뭐 월급쟁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단지 한 명만 지금 컷오프를 했다고 한다는 거, 현역에 대해서 한 명만 컷오프를 했다는 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현역한테 상당히 유리한 구도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냥 물갈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물갈이를 해야지 전세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흔히 얘기했듯이 구도, 바람, 인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구도의 이점을 이제는 사라졌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야당이 분열됨으로써 여당이 구도의 이점으로 쉽게 승리할 걸로 봤는데 지금은 1대1 구도로 다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람은 김종인 발 야당 바람이 지금은 훨씬 더 세고 이슈를 리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물도 야당에서는 계속 바꾸고 있는데 그대로 그 밥에 그 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이 구도에서 여당이 승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구도와 바람을 바꾸는 건 지금은 어려워요. 결국은 사람을 바꿈으로써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으로 구도를 변화시키는 이 전략을 써야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면에서 지금 피치를 해가지고 사람 얼굴들을 바꿔주고 또 선대위 구성을 하면서도 또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아마 그 지금 예상하듯이 과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게 중론이 돼가고 있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어쨌든 다음 주면 모든 게 결론이 나겠네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 구도의 이점, 구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자 다야 구도가 지금 깨졌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의당 얘기로 넘어가자면 안철수 대표는 독자 노선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을 걸고 본인의 아마 소신을 아마 관철시킬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독자적인 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철수 대표가 더 이상 정치할 수 있는 명분은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천정배 대표가 지금 말하는 연대라는 것은 또다시 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친노 패권의 그 포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더 이상은 속을 수 더 이상 없다, 속을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은 설사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살아남아서 그것이 훨씬 더 자신의 비전과 노선을 관철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차라리 그 이런 식으로 당내 분란이 커진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그래서 지금 김한길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천정배 대표가 설사 당을 떠난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한테는 저는 더 이상 잃을 건 없다고 봅니다. 갈 길을 간다. 예. 본인은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원래의 지지자층들이 더 오히려 결집해서 본인이 목표하는 나름대로 제3당의 길을 가려고 하면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정도만 구성을 하면 본인이 나중에 이 지금 거대 양당 구조 속에서 게스팅보트를 지면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면 본인에게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면 현재 지지율을 좀 더 올려야 되겠죠. 현재 지지율을 가지고 캐스팅 보트 만든다는 거는 좀 약간 불가능해 보인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뭐 1대1 대결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122석에 국민의당이 후보를 낸다고 지금 후보 등록한 곳이 80곳이 넘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이 못해도 최소한의 득표를 하리라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여야가 각축전을 할 텐데 국민의당 후보가 득표율 뭐 2, 3%가 됐든 뭐 10%가 됐든 간에 그 득표가 상당히 중요한 네. 승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승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뭐 제3의 길을 가고 수도권 연대 무조건 연대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게 아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모든 거를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4월 총선에서 만약 서울 수도권에서 야당이 전패를 했을 때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국민의당 창당한 게 바로 정권 교체잖아요.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이 당을 만들고 새누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결국은 본인의 새로운 제3당의 등장으로 야권을 더 힘들게 했다면은 그 책임은 당연히 안철수 의원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안철수 의원의 대선 가도에도 저는 빨간불이 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무조건 내가 여기서 내가 3번 철수했으니 이젠 절대 철수 못한다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대당의 연대는 없다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후보끼리 연대는 내가 어떻게 맞겠냐. 나름대로 자신은 좀 테러를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야권의 승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새누리당의 가반을 저지하는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본인이 설사 교섭단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최소한 20석 이상 만들어서 같이 뭔가 연대를 해서 지금 그 새누리당의 가반만 저지하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치해서 여소의 아대만 만들면 본인은 활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지율이라는 부분도 본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당 안에서 막 흔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세력들이 차라리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 생각대로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물론 본인의 지금 자기에 의해서는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자기에 의해서 지지율이 좀 따라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연대로 봅니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세요, 소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8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도 어렵잖아요. 본인 지역에서 그 말씀은 뭐 어찌됐든 여론조사를 보면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런데 물론 뭐 결과에 비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이름으로 무슨 뭐 같이 야권에서 같이 경합을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수도권에서. 그리고 뭐 일부 그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도 항상 양당 구도였지만 제3당들은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됐든 뭐 노동당이 됐든 이런 정도가 있었어요. 무소속이 또 개인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있었어요. 지금 1대1 구도라고 하는 건 양당이 결국은 쏠림 현상으로 결국 승부를 보는 이런 거고 군소정당들이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이상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수도권에서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물론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비례대표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도움을 줘서 지역구에서는 뭐 크게 성공을 못 하더라도 비례대표 정도에서 일정 정도 성공을 해서 교섭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말씀하셨듯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를 가지고 3당의 거대 정당의 면모를 만들기보다는 명백한 자기 지향과 선명성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일부의 팬덤들을 더 묶어내야지 오히려 비례대표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뭐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19대 총선에서요. 1000표 이내로 수도권에서 등락이 결정된 데가 20곳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당이 제3의 후보가 그분이 당선된다고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져가는 표가 500표, 1000표 이상이 되면 1, 2등의 득차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의 그 국민의당의 후보들을 기존에 나왔던 군소정당이든 무소속 후보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야권 연대는 수도권에서는 필수라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일정을 좀 역산해 보면은 뭐 지금 여야 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공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후보를 막 속속 한 상태에서는 좀 야권 연대 골든타임을 넘긴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후보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출마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를 중앙당에서 일정 정도 조정을 해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라. 그게 될까요? 안 그 되겠죠. 사람들은 무소속으로라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 무소속으로 나올 사람들이 국민의당 간판을 걸고 있어요,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국민들에게 180석 이상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과반도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 그런 통합의 욕구가 그렇게 압력이 커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도 그 요구를 해놓고도 아주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국민의당에 던져만 놨지 그걸 꼭 성사시킨다고 하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후속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그쪽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야권 연대를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후속 조치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단일화 논의가 진전되는 거는 아직 뚜렷하게 감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된 게 친노 좌장으로 불리죠. 저희가 이해찬 의원. 이분이 과연 컷오프 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인데 교수님 어떤 김종인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 거로 보십니까? 지금 저는 뭐 사실 김종인 대표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김종인 대표가 지금 3차 지금 컷오프까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여론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친노 패권 문화를 지금 바꾸지 못했다. 운동권 문화를 바꾸는데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사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소위 불리는 이 친노 진영, 주류 진영 그리고 운동권 그룹들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징적인 인물은 어떻게 보면 두 분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운동권 문화 중에서 이 막말 문화는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은 일단 공천에서 지금 배제된 상태고요. 컷오프된 거고요. 그러면 앉아 지금 친노 주류 진영, 친노 패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징적인 부분이 지금 지금 현재 현역들 중에 지금 공천 여부가 안 되면 7분인데 그 중에서 친노 패권 문화로 지금 지칭될 수 있는 분이 지금 이해찬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인데 아마 제 생각에 두 분은 아마 시소 게임처럼 어느 한 분이 탈락을 하면 어느 한 분이 살아가는
그런 식이 된다면 아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지금 친노라는 그러한 패권 문화를 바꾼다는 그런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찬 의원을 사실 그 낙진시키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크겠죠. 이해찬 의원이 육선이죠. 육선이죠. 육선이고 전해철 의원은 초선인데 초선인데.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다르지만 예.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옛날에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내각의 중심, 뭐 노무현 상철 정부의 해가지고 예, 전해철. 예, 노무현 또 청와대의 또 중심.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문재인 대표를 따르는 삼철이라는 그또 그런 예. 그런 정치적 무게를 따지면 막 그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무게는 이해찬 의원이 더 크겠죠. 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세종시 공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우회적으로 지금 이해찬 의원에게 용태를 나름대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해찬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 그 어떤 뭐 결과를 내야 지금 그래도 김종인 이 체제가 인적 쇄신을 했다는 나름대로 그런 승리표를 국민들에게 내볼 수 있는 하나의 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태 압박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세종시에 예, 세종시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해찬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 의원을 진짜 컷오프를 시킨다라고 하면 효과는 아주 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컷오프를 못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변명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시간을 끌면서 뭐 양동작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 시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싫어할까요? 저는 싫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한테는 친노일지 모르지만 친문이 아니에요, 이해찬 의원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던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체제 하에서의 친노 패권주의에서 이해찬 의원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 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가지고 있던 친노 패권주의 청산과 이해찬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처음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의 칼을 이용해서 차도살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해찬 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부담은 되는데 상징성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버거운 상대. 그런 면에서 이해찬 의원은 굉장히 문재인 대표나 김종인 대표 두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지금 살피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전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친문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초기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친노 청산이 아니라 결국은 문재인 당으로 재편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문재인 당을 만드는데 김종인 대표가 앞장서서 칼을 빌려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다, 많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우리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해찬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친노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뭐 컷오프를 했을 때 친노 측에서 뭐 반격할 거란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제가 문재인 대표 쪽 입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반가운 일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면 매우 좀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분을 정리함으로써 또 하나의 노림수가 있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친노 패권주의가 더 이상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미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해찬 의원을 뭐 컷오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새누리당이 뭐 140석도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엄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엄살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유권자 유성비를 보면요. 60대 이상이 지금 900만 명이 넘어서 약 1000만 명에 입학합니다. 그러면 이 60대 이상의 투표율은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70% 내외인데 이분들이 가서 누구를 찍겠냐고요. 자,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시청자들이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갈 수가 있어서 문제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그 새누리당에서 하는 얘기는 저는 엄살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만일 아까 우리가 원점을 말해서 만일에 컷오프라든가 이런 게 뭔가 좀 미흡하다면은 좀 덜 갈 수는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데 만약 이해찬 의원을 좀 용퇴시키고 이런 노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지지층과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지금 만약에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 아니면 용퇴를 시킨다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좋아할 거다.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뭐 슬슬 이제 몸을 풀고 총선 지원에 나서는데 김종인 대표와 어떤 갈등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물론 갈등 가능성은 예. 있죠. 갈등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듣기로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젊은 친구들이 부산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더불어 콘서트. 네, 더불어 콘서트. 예. 더불어 콘서트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거기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 부분에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제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취소했다. 취소를 했죠. 예. 그런데 그 전에 그 바로 앞에 지금 강릉에 가서 지지 유세 비슷하게 지지 유세는 아니죠. 사실 지금 후보를 같이 시장도 돌고 했는데 그러한 행보에 대해서 아마 좀 그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부담스러워서 안 했던 그 측면이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지금 공개적으로 활동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 지도부에게 모든 상실 정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김종인 체제가 나름대로는 지금 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괜히 나서서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돼서 당 지도부에서 도와달라 아니면 각 후보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는 못 이기는 듯이 하고 나오는 그건 수순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김종인 대표가 자꾸 문재인 대표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전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지율 1위거든요. 지지율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 그리고 야권 지지층들이 그 투표를 하러 갈 때 과연 김종인 대표를 위해서 투표하러 갈 거냐는 거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자꾸 문재인 대표의 발을 묶으려고 하는 그런 언행은 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을 묶으려고 해서 묶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판단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지금 김종인 대표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만약 공천 과정에서 지금 그 아주 친노 청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대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슈를 타거든요. 언론에 계속 부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해석들이 굉장히 분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기사가 나오고 뭐 계속 그러면 시끄럽겠죠. 결국 원톱으로 지금 가면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당 개혁이라고 하는 이슈들을 끌고 나가는데 그것이 혼선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RN서치 김미연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